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은평구에서 택배 일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분류 작업을 하고 오전 8시부터는 온종일 아파트와 상가를 돌아다니며 택배를 배달하죠. 힘들긴 하지만 나름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서 아내 지은과 두 아이를 부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은은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지내며 아이들을 돌봤는데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간호학원에 다니겠다고 말했어요. 선우야, 나도 이제 뭔가 해보고 싶어. 아이들도 많이 컸고 간호사가 되면 우리 가정에도 도움이 될 거 아냐? 지은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의욕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 지은은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지만 임신과 함께 학업을 포기했었죠. 그래서인지 늘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간호사라는 직업이 안정적이고 전문성도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동구에 있는 간호학원이 시설도 좋고 합격률도 높다고 하더군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전 9시 수업이 있다고 해서 지은을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곤 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와. 내가 저녁까지 아이들 봐줄게. 그럴 때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고마워. 정말 열심히 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기특했어요. 오랜만에 무언가에 도전하는 아내의 모습이 예뻐 보였거든요. 집에서도 간호학 관련 책들을 펼쳐놓고 공부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엄마가 간호사 되는 거야? 고 신기해하며 응원해줬죠. 토요일 저녁에 돌아오면 지은은 항상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오늘 해부학 시간이었는데 정말 어려웠어. 그래도 재밌더라고. 이런 식으로 학원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지은이 토요일 아침에 준비하는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하고 옷도 신경 써서 골라 입었습니다. 학원 가는데 왜 이렇게 꾸미고 가? 농담 삼아 물어보니까 그냥 기분 좋게 공부하려고 라고 대답하더군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변화들이 더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평일에는 항상 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던 지은이 토요일만 되면 마치 데이트 나가는 것처럼 단정하게 입고 나갔습니다. 심지어 향수까지 뿌리고 말이에요. 결혼한 지 15년이 넘도록 지은이 향수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갑자기 웬 향수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기분이 좋아서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공부에 대한 의욕 때문인 줄 알았어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가꾸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걸음걸이도 달라져 보였어요. 평소보다 경쾌하고 들뜬 느낌이었달까요. 그리고 토요일 아침이면 유난히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모습도 신경 쓰였습니다. 지은의 변화는 외모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평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패턴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저녁 시간이면 가족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거나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는데 요즘은 자꾸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궁금해서 물어보면 간호학 관련 자료 찾아보고 있어 라고 대답했지만 가끔 보면 웃음기가 도는 표정이었어요. 공부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휴대폰 사용 패턴도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항상 거실 탁자 위에 휴대폰을 두고 다녔는데 요즘은 어딜 가든 들고 다니면서 화면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화장실 갈 때도 빨래 널러 갈 때도 항상 휴대폰을 가지고 갔어요. 한 번은 지은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에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는데 평소 같으면 누구한테 온 거야? 하고 물어봤을 텐데 이상하게 입을 다물게 되더군요. 토요일 학원에서 돌아올 때의 모습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피곤해서 늘어져 있거나 오늘 배운 내용이 어땠다고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묘하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얼굴에 홍조가 돌고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 물어보면
응, 좋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셔서 라고 대답하는데 왜인지 모르게 진짜 수업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은이 토요일에 입고 나간 옷을 보면 항상 새 옷 냄새가 났습니다. 언제 이런 옷들을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 옷 언제 샀어? 물어보면 아,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야. 학원 갈 때 입으려고라고 대답했지만 배송 상자를 본 적도 없고 쇼핑 내역을 본 적도 없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어느 날은 지은이 토요일 아침에 오늘 늦을 수도 있어. 학원 끝나고 동기들이랑 스터디 모임이 있거든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저녁 9시가 넘어서 돌아왔는데 술 냄새가 났습니다. 스터디 하면서 술 마셨어? 물어보니까 아, 카페에서 하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술집에서 했어. 맥주 한 잔만 마셨어 라고 하더군요. 간호학 공부하러 만난 사람들과 술집에서 스터디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지은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토요일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스터디 모임이라는 핑계로 말이에요. 집에 들어올 때마다 기분이 들뜬 것 같은 표정이었고 샤워를 하러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마치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게다가 지은의 머리 스타일도 바뀌었어요. 평소엔 단순하게 묶고 다녔는데 요즘은 미용실에서 파마까지 했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품도 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평소와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강동구 쪽으로 급배송이 들어와서 주말 근무를 하게 됐어요. 원래 토요일은 쉬는 날이었는데 고객이 꼭 토요일에 받아야 한다고 해서 특별히 나가게 된 거였죠. 오후 2시쯤 배송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신호 대기 중에 우연히 횡단보도 너머를 봤습니다. 그런데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은이 어떤 남자와 함께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거리도 좀 떨어져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이 오늘 입고 나간 옷과 똑같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연보라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며칠 전에 새로 산 갈색 가방까지. 틀림없이 지은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지은 옆에 있던 남자는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생김새도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이 연인 같았어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차를 돌려서 그쪽으로 가봤지만 이미 두 사람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주변을 한참 돌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지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어떻게 집에 왔어? 지하철? 지은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아, 학원 동기 친구가 차로 데려다 줬어? 같은 방향이라고 하더라고 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학원 동기라고 했는데 제가 본 남자는 명백히 40대였어요. 간호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그 나이일 리가 없잖아요. 게다가 두 사람이 걷는 모습은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미 친숙한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그 친구 나이가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물어봤더니 지은은 응? 아, 29 정도. 나보다 좀 어려라고 대답했어요.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제가 본 남자는 어떻게 봐도 29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은이 옆에 누워있는데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지은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그 남자는 누구일까? 언제부터 만났던 걸까?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다음 주부터는 지은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어디로 가는지, 정말 학원에만 가는 건지 확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은은 제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지은이 화장대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봤는데 평소 쓰던 것과 다른 진한 색깔이었어요. 그것도 브랜드 제품으로 보이는 비싼 립스틱이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지은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만질 때마다 혹시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 아닌지, 웃을 때마다 혹시 그 남자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지은이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갔을 때 집에서 우연히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은이 평소에 사용하던 태블릿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원래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서 켜보게 됐습니다. 태블릿은 지은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있어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자동으로 백업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다른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메시지, 아이들 학교 관련 연락처들 뿐이었어요. 그런데 통화 기록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성재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거의 매일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길게는 1시간 넘게, 짧게는 10분에서 20분 정도씩 통화를 했더라고요. 성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은과 결혼하기 전에 고등학교 시절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짝사랑했던 선배 이름이 성재였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했던 선배가 있었는데 그 오빠한테는 고백도 못 해봤어. 지금 생각해보면 첫사랑이었던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설마 그 사람일까? 하지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메시지 내용들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었어.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날까?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 같은 내용들이 오고 갔거든요. 완전히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메시지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지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성재 오빠,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과 다시 만났다는 얘기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태블릿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결혼한 지 15년 넘게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니. 게다가 그 남자는 지은의 첫사랑이라고? 더 자세히 살펴보니 통화 시간대도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제가 배송 나간 낮 시간이나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몰래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때서야 지은의 최근 변화들이 모두 이해됐습니다. 토요일마다 예쁘게 꾸미고 나가는 것,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집에 돌아와서 기분 좋아하는 것까지 모든 게 이 성재라는 남자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메시지를 더 읽어보니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도 나와 있었습니다. 강동구 어딘가의 카페에서 만났다가 나중에는 도저히 더 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제 아내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날짜를 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이런 관계가 시작됐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지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지은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려주고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지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연기로 보였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결국 탐정사무소에 의뢰하기로 결심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나중에 법적으로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에서 평판이 좋은 곳을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탐정은 생각보다 침착하고 전문적이었어요. 요즘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조사부터 시작해보죠. 부인의 동선을 파악하고 증거를 수집하는데 보통 2주에서 1달 정도 걸립니다. 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의뢰했습니다. 첫 번째 토요일, 탐정은 지은을 미행했어요. 저녁에 받은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은은 실제로 간호학원에는 갔었어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어요. 학원을 나온 지은은 근처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만났습니다. 사진을 보니 제가 길에서 봤던 그 남자가 맞더라고요. 두 사람은 카페에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눈 후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쯤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으로 찍힌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니. 두 번째 주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들이 확보됐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게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됐어요. 탐정은 상대 남자에 대한 신상 정보도 조사해 줬습니다. 이름은 김성재, 나이는 45살이었어요. 강동구에서 간호학원을 운영하고 있었고 결혼해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집은 강동구 암사동의 아파트였고 차는 흰색 아우디를 몰고 다녔어요. 간호학원 원장이라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은이 간호학원에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 학원 원장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다는 사람과. 세 번째 주 조사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학원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성재가 지은을 알아봤던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연락처를 물어봤고 그때부터 관계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은이 간호학원에 다니겠다고 한 것도 결국 성재를 만나기 위한 핑계였던 셈이죠. 탐정이 제공한 증거 자료들을 보면서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15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다니.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좋은 엄마인 척하면서 뒤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더욱 화가 났던 건 성재라는 놈이 기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로 가정을 파괴하면서 만나고 있었던 거였어요. 탐정은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으니 이제 어떻게 대응하실지 결정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증거를 모두 확보한 후 며칠간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했습니다. 바로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일단 법적 상담부터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수집된 증거들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이혼과 상간자, 소송 모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부인과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 승소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마음의 정리가 됐어요. 이제 지은과 마지막 대화를 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토요일, 지은이 평소처럼 간호학원에 간다고 나간 사이에 아이들을 지은의 친정어머니 댁에 보냈어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듣게 될까 봐서였습니다. 저녁 8시쯤 지은이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와? 아이들은 지은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어요. 아이들은 친정에 보냈어. 우리 둘이 할 얘기가 있어서. 제 표정을 보더니 지은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늘어놓았습니다. 성재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모텔 앞에서 포옹하는 사진,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까지 모든 걸 다 보여줬어요. 지은은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지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김성재 맞지? 네가 고등학교 때 좋아했다던 그 선배. 지은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아는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처음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였는데 우연히 만나서 모텔까지 가는 거야? 반년 넘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지은은 계속 울면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실수였어 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실수가 반년 넘게 계속되는 거야? 매주 토요일마다 간호학원 간다고 거짓말하면서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필 성재야? 왜 하필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이야? 물어보자 지은이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그 사람이 날 응원해줬어. 간호사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했어. 오랜만에 누군가가 날 인정해주는 기분이었어. 그래서 모텔을 간 거야? 제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지은아. 이혼하자. 그 말을 듣자 지은이 제 다리를 붙잡으며 안 돼. 용서해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울 거야. 넌 이제 성재랑 살면 돼. 그날 밤 지은은 계속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제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지만 오히려 속이 시원한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 살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이혼 절차와 함께 상간자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확신해줬어요. 하지만 저는 법적 처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성재라는 남자가 어떤 식으로 지은을 유혹했는지, 간호학원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했는지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법적 복수와 함께 사회적 복수도 계획했습니다. 우선 성재의 아내부터 찾아갔어요. 탐정이 조사해준 주소로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증거 사진들도 함께 보여줬죠. 성재의 아내는 처음엔 믿지 않으려 했지만 사진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이런 일이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한 것과 같은 일을 당하신 거예요. 함께 대응하시죠. 성재의 아내도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간호학원이었습니다. 성재가 운영하는 학원에 원장의 비리를 신고했어요. 학원 원장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으로 교육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 자료도 함께 첨부했죠. 며칠 후 교육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학원 앞에 현수막을 걸었어요. 간호학원 원장 김성재의 불륜 행각을 고발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큰 현수막을 제작해서 학원 맞은편 건물에 걸었습니다. 물론 관리사무소 허가도 받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 일이었어요. 학원 주변에 전단지도 뿌렸습니다. 성재와 지은의 불륜 사실, 간호학원 원장이 학생을 유혹한 내용, 가정, 학외 행위 등을 자세히 적어서 학원 주변 상가와 아파트 단지에 배포했어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효과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졌고 누가 그런 원장한테 자기 딸을 맡기겠어요? 성재의 건축사무소 거래처들에도 연락했습니다. 탐정이 조사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거래업체들에게 성재의 행실을 알렸어요. 건축업계는 의외로 좁은 세계라서 금세 소문이 퍼졌습니다. 몇몇 업체에서는 거래를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성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도 알렸습니다.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공지를 올리고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사실을 알렸어요. 동네에서 그런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한 달쯤 지나니 성재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은 학생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됐고 건축사무소도 일거리가 끊겼어요. 아내는 이혼했고 아들도 아버지를 외면했다고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도 눈총을 받아서 이사를 갔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재판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은과는 이혼이 확정됐고 성재한테는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아내는데 성공했어요. 변호사는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했지만 저한테는 금액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습니다.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도 성재의 행적을 알렸는데 여론의 질타가 상당했습니다. 성재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모습을 보니 복수에 대한 만족감이 들었어요. 이혼이 확정되고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기로 했고 지은은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하고 물어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 아빠가 잘 돌봐줄게라고 대답했어요. 다행히 아이들은 생각보다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지은의 근황도 들려왔어요. 친정에서 지내면서 식당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호사의 꿈은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성재와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성재가 모든 걸 잃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결국 지은도 혼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성재의 몰락은 더 철저했습니다. 간호학원은 완전히 문을 닫았고 건축사무소도 폐업 상태가 됐어요. 이혼한 후에는 원룸으로 이사했다가 결국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모든 걸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제가 원했던 복수는 완벽하게 이뤄졌습니다. 지은과 성재 모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렀어요. 사회적으로도 매장됐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가혹하게 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15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저를 배신했을 때 그 상처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지은이 성재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봤을 때 그 충격, 아이들 앞에서 좋은 엄마인 척하면서 뒤로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분노를 생각하면 말이에요. 요즘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은평구에서 택배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죠. 예전보다 바빠졌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의심하면서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가끔 지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움보다는 실망감이 더 크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저를 속일 수 있었을까? 아이들한테는 미안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성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간호학원 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제대로 치른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합니다. 모든 복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앞만 보고 살아가려고 해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 그게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저와 제 아이들을 속이게 두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택배 배송 중에 행복한 가족들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제 선택에 대한 확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믿고 따라주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